오붓하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국제뉴스의 이슬라모포비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마지막 총정리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 함께 이끌어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이은별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제가 약간 거리두기를 해서 마스크를 조금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녹화가 지금 좀 불안정해서 뒤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혹시 안 들리시면 이렇게 신호를 주시면 제가 또 목소리를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주까지 오면서 아마 첫째 주에 최한길 교수님을 시작으로 국제뉴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터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보는 태국에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아프리카의 빈곤 포르노그래피, 그리고 중동에 관해서는 인식론적으로 오리엔탈리즘으로 우리가 그 지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역별로 살펴봤는데요.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좋은 뉴스를 어떻게 봐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이 좀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국제뉴스에 저도 같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과연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제뉴스는 이 시선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의 어떤 대상의 무슨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여기 사진에도 보듯이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은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방문한 아시아 남성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이 백인 꼬마를 바라보는 이 남아시아계, 인도나 스리랑카 이쪽의 마을에서 이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신기하게 바라보느냐가 이 사진들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이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고, 그 뉴스를 만들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소위 뉴스 메이커,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뉴스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 미디어의 효과 이론을 이야기를 할 때 프레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프레임을 씌웠네,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결국 누가 무엇을 보느냐에 있어서 어떤 틀로 세상을 보느냐가 뉴스를 결정짓게 됩니다. 오른편에 여러분이 스크린에 있는 사진을 보면 왼쪽 편에 있는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칼로 위협하는 듯한 그러한 뉴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프레임 바깥에도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현장을 봤더니 실제는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고 오른쪽이 가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국제뉴스의 시선의 문제는, 그러니까 누가 이 무엇을 어떻게 프레이밍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내용은 사실 국제뉴스뿐만 아니라 모든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제뉴스에서는 예를 들면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전쟁 현장에서 어떠한 군인이 적군의 포로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왼쪽 편에서는 총구를 겨누고 오른쪽에 있는 군인은 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장의 사진, 이 현장에서 어떻게 뉴스를 만들어내느냐. 누군가는 왼쪽 편에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으로 프레이밍을 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오른쪽에 프레이밍을 하듯이 적군에게 물을 주는 굉장히 인도주의 차원에서 선의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의 문제가 늘 어떠한 뉴스 이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뉴스를 보면 되는데요. 그렇게 프레이밍을 할 때 개입되는 것이 바로 뉴스 가치입니다. 뉴스라는 것은 영어로 NEWS, 제가 예전에 이 언론학 개론 초 수업을 들을 때 뉴스는 그 North, East, West, South, 그래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얘기들이다. 근데
동서남북의 모든 얘기가 다 뉴스가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뭔가 신기한 얘기들, 일상에선 도저히 안 일어날 것 같은 얘기들. 그래서 나쁜 뉴스가 곧 좋은 뉴스다 얘기하면서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개가 사람을 물어도 이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서 뉴스가 많이 되기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뉴스는 아래 적혀 있듯이 일탈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요. 특히 국제 뉴스에서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평범하지 않은 일들, 즉 예외적이거나 굉장히 뭔가 갈등의 요소가 있거나 되게 재밌는 무언가, 흥미성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이 유교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뭔가 너무 규범에 어긋났는데 하는 그런 탈규범성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국제뉴스로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정적이고 사건 지향적인 뉴스 가치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지역의 국제뉴스들을 이제 한 7번 정도 강의를 통해서 봤지만 다 특이하고 좀 이상하고 자극적이고 뭔가 보면 이렇게 마음 한켠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 그러한 뉴스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때 이제 그런 국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세계 4대 통신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연합뉴스가 대표적인 통신사죠. 근데 그 모든 국제 여론을 주도하는 4대 통신사 중에서 AP, UPI는 미국이 갖고 있는 거, 그리고 AFP는 프랑스가 갖고 있는 거, 로이터는 영국, 이런 식으로 영미권 그리고 프랑스권, 즉 우리가 아는 그 서구 백인 열강들이 주로 국제 여론을 만들어내고 뉴스 메이킹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한국 국제뉴스는 서구 의존도가 높아요 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이 마지막 8주까지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현실이 뉴스가 만들어지는 미디어 환경 자체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서구 백인 열강의 눈으로 봤을 때 일탈적인 뉴스는 당연히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어떤 훈훈하고 따뜻한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재밌고 자극적이고 수용자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뉴스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KBS 국제뉴스에서 스스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QR로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혹시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은 KBS 미디어 비평에서 스스로 우리 국제뉴스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2011년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1년 1월 14일에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아랍외봉 민주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튀니지를 중심으로 해서 옆나라 리비아의 카다피가 이제 피살당하고 이집트로 가고 시리아까지 번져서 시리아는 아직까지도 그 남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를 혁명이 아니라 뭔가 민간인들의 반정부 시위다라는 것으로 KBS가 보도를 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런 국제뉴스를 바라보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최영기 교수님 수업 때 그리고 백승훈 박사님 수업 때도 이 중동 지역 이야기를 할 때 얘기했지만 일단 특파원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의 그 벤 알리 대통령이 왜 23년 철권 통치를 포기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4대 통신사에 의존한 국제뉴스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20년 10월에 전 세계적으로 특파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북미에만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요. 이 남미 쪽은 보면 우리 여기 스페인어 전공하신 분도 있지만 참 슬프게도 남미 지역은 멕시코시티, 브라질의 상파울루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을 어떻게 커버하고 있는지 뭐 우리는 뻔하죠. 이 상상을 해봐도.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지역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하나,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 그래서 여러분이 뭐 중동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물론 두바이에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바레인에서 뭐 왕자의 날이 일어났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바레인의 특파원도 없고 전문가도 없기 때문에 두바이의 특파원이 막 뛰어가서 커버하거나 그 현장에서 CNN 뉴스를 따가지고 이제 현장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 지도만 봐도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가까이 있으면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 특파원이 많이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지역은 국제뉴스가 균형 잡혀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는 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같이 수업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 지도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을 공부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이러한 국제뉴스가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 뉴스는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괜찮아, 나는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세상을 보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상에서 이슬람이나 중동 아랍에 대한 편견은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이야기했던 그런 이슬람에 의한 테러들 때문에 그러한 편견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있고요. 이 이웃집 찰스에서 나왔던 한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때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게 공영방송 KBS에서 편집 없이 그대로 나갔다는 게 이게 2015년 5월에 방송된 것인데, 같이 일하는, 여기가 아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코트디바르 난민 출신 노동자일 거예요. 근데 이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일단 문화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돼지고기 좀 섞어서 먹어, 너도 적응해야지 한국에 살려면, 이렇게 이야기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일반적으로 대중들의 머릿속에는 이슬람 하면 IS, 사람 죽이러 다니는 단체, 테러 집단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너 이슬람이야? 그럼 IS가 뭐의 약자야? 이런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던질 수 있다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뿌리 깊게 있는 그러한 편견이구나. 하지만 실제로 이 이슬람을 믿는 신자들, 무슬림들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국인 무슬림도 많고 외부에서 유입된 이슬람 신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편견들을 국제 뉴스를 통해서 IS만 주구장창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편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실제 2016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2015년도가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들었지만 파리 테러로 유럽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러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다 이슬람의 기치를 들었기 때문에 16년도 1월에 인천공항에서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그러한 경찰의 신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기사를 보니 그 폭탄물에 메모가 남겨져 있었는데 A4용지 절반 크기의 아랍어로 너희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아랍어과 전공자가 있지만 이런 메모가 화장실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구글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전공자분은 아랍어를 아실 테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쓰고 구글에 아랍어로 번역을 해서 출력을 해서 허술한 그 폭탄물에다가 부착을 한 다음에 인천공항 화장실에 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런 테러를 하는 모든 집단은 이슬람 신자이고 그들은 아랍어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맞지 않는 증식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바로 관련 국제뉴스가 만들어낸 우리 일반 대중들의 편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이슈인데요.
대구 북구에 그 경북대학교 후문 근처에 유학생들이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태원에 있는 것처럼 엄청 큰 모스크를 짓는 건 아니고요. 작은 가정 그 주택을 개조해서 사원을 올리려고 하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위 관련해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JTBC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인터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동네에 이슬람 복장을 한 남자들이 밤에 돌아다니면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주제도 국제뉴스의 이슬라모포비아라고 정한 이유도 결국에는 이러한 편견들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로 그러한 집단 전체를 무섭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 국제뉴스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무서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결국 이 이슬람교를 믿는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그 사원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일단 사람들 머릿속에는 무슬림이라는 그런 타자 집단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 나의 안정 생활권이 깨지기 때문에 무서워라는 이런 심리적인 것이 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 한국에서는 사실 심리적으로 지리적으로도 거리가 먼 이슬람에 대해서 이런 편견들이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파리 테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축구 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테러가 발생을 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으면 3부작으로 넷플릭스의 파리 테러 그 이후라는 그 다큐가 있어요. 그 올란도 대통령이 인터뷰하는 장면도 나오고 실제 생존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그 다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국제뉴스가 말해주지 않았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프레임 밖의 이야기가 한번 보고 싶으면 이 다큐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테러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2015년 1월부터 16년까지 그 서유럽권 뿐만 아니라 쪽에 내려와서 북아프리카 튀니지까지 테러의 온상지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봤던 샤를리 앱도부터 시작해서 방금 얘기했던 11월 13일 그 파리 테러로 명명하는 그 테러까지, 실제 이 사람들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 방줄디 누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미국의 세일하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실제 이 테러가 일어났던 날이 공교롭게 모두 금요일입니다. 그 이슬람교가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금요일은 주일입니다. 굉장히 성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그날 테러를 다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검은 금요일로 만들었던 그 테러의 날이 프랑스를 지나서 북아프리카 튀니지까지 영향을 미쳤고, 2015년, 16년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이슬람은 테러 집단이라는 게 다시 한번 각인이 됩니다. 당시 2015년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KBS와 프랑스는 어떻게 뉴스 보도를 했을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테러가 난 다음 날 KBS 9시 뉴스에 이 뉴스 꼭지들을 제가 처음부터 12개를 다 따온 건데요. 그 슬라이드에 한번 보시면 테러, 사망, 난사, 폭발, 긴급, 공격, 테러, 침울, 공포, 충격, 통제, 악몽, 전쟁, 엄청 부정적인 단어가 이 모든 기사 제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뉴스는 이 방송 뉴스에도 좋은 점은 1분 30-40초에 되는 그 뉴스 꼭지에다가 영상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영상들을 보면 이 IS 깃발을 휘날리는 그 단체의 모습, 그리고 파리 테러와 2001년 9.11 테러를 연상하는 그 9.11 테러의 장면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런 프랑스 최악 테러, 이러한 자막들을 넣어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뉴스 가치, 즉 일탈적이고 탈규범적이고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다고 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만들어주고요. 다음날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를 이제 최악으로 끌고 갔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누구보다 받아주는 폴란드가
당시 이제 KBS 뉴스 발화에 기사 발화에 그대로 나왔던 건데요. 난민 수용에 부정적이었던 폴란드가 즉각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라고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은 거의 폴란드 국경이 없는 것처럼 다 몰려 들어가고 있고 폴란드에서도 되게 웰컴하는 분위기로 그들을 수용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폴란드의 이중적인 난민 수용의 태도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유럽과 한국에서 난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부분을 한번 상기시켜 본다면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뒤에 가서 한 번만 더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제로 그 테러가 일어났던 프랑스는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 그 프랑스의 KBS 뉴스 공영방송격인 떼프 앙 8시 뉴스에 나와 있는 보도를 제가 쭉 똑같이 그 꼭지를 따라서 보니까요. 우선 이들은 테러랑 이슬람교를 좀 구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프랑스 내에서 무슬림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주민, 난민,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이들에 대한 이 프랑스가 원래는 동화 정책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좀 이주민에 대한 정책을 바꾸고 있지만 그런 테러와 종교를 연결하는 순간 나라가 분열되게 되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실제 인터뷰를 살펴보면 제가 자료화면은 못 갖고 왔는데 인터뷰가 첫 장면에 등장하는 여자분이 이렇게 히잡을 쓰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모든 이슬람교가 테러리스트가 아니며 그들도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 테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편견을 안고 살아가야 되고 오해를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우리 국가가 분열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연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사실 우리 국제뉴스에서는 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쉽게 다루지 못하는 이런 IS는 무엇인가? 다에시는 우리의 적인가? 라는 식으로 심층적으로 좀 이들 집단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KBS와 프랑스 뉴스의 이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요. 프랑스 뉴스에 비해서 KBS 뉴스가 훨씬 더 자극적으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막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된 취재원으로 보도를 했고요. 아까 봤듯이 공포를 극대화하는 그러한 기사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물론 자국의 뉴스이기도 하지만 다각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실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IS의 주 활동 무대가 되고 있는 시리아 대통령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피해자다. 이거는 너희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IS 집단이 우리 이 다마스커스 주변에 자리를 잡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땁니다. 그래서 비단 이거는 이슬람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아랍어로 이 다에시가 다시아라는 짓밟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실제 IS는 이 다에시란 말을 쓰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가끔 이런 뉴스를 보다 국제뉴스에서 다에시라고 쓰는 보도를 종종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다에시는 IS가 주장하는 IS가 이슬라믹 스테이트잖아요. 우리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아니 너네는 국가가 될 수 없어라는 식으로 이제 서구 영미권에서는 이들을 다에시라고 주로 부르고 프랑스 뉴스에서도 실제로 이 IS가 너무 이슬람에 대한 아까 이웃집 찰스의 아저씨도 아이가 이슬람인 건 알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슬람교와 테러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걸 떼내려고 프랑스 뉴스에서는 나름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제가 조금 더 뒤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001년도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있죠. 2001년 9.12 테러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실제 CNN 뉴스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쌍둥이 빌딩이 한 번에 두 동이 다 날아간 게 아니고 처음에는 북측,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제 비행기가 날아서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 게임 영상 같지 않아요?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와서 저 건물에 꽂히는 장면을 CNN이 거의 24시간 생방송처럼 라이브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미국인 입장에선 우리로 치면 그 잠실 롯데타워에 저런 여객기가 와서 꼬라박히는 거를 뉴스를 통해서 라이브로 보고 있으니 너무 황당한 거죠. 그 미국인들에게 9.11에 대한 트라우마는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9.11을 기점으로 해서 언론 보도 태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9.11 저널리즘이라는 말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요. 이를 계기로 이제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할 때 이때 확 선을 그은 게 이분법적으로 우리 미국은 악이라는 이슬람에서 너희를 구해줄게. 너희 봐라. 그 이슬람 테러 단체가 우리 미국을 이렇게 공격했다. 너희도 언젠가는 표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슬람은 악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서는 미국은 영웅이다라는 그러한 서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포스트 9.11 테러리즘입니다. 그러한 도덕적인 잣대를 이슬람에게 자꾸 적용을 하니까 이슬람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당시에 보도되었던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잠깐 보면요. America Attacked입니다. 미국이 당했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놓고 헤드라인을 뽑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충격, 느낌도 훨씬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테러 당했다 이러면 그럼 강대국 미국에서 테러가 났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 미국이 US Attacked라고 헤드라인을 뽑자 한국의 언론들 조중동도 다 미국이 테러를 당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주어로 놓고 헤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이슬람교가 이슬람 테러 집단이 쌍둥이 빌딩을 쳤다. 이렇게 가야 그냥 팩트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는지를 쓰는 것인데 이게 피해자가 앞으로 가고 나니까 더 사람들이 받는 충격은 커지고요. 실제로 헤드라인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여러분 요즘도 포털 뉴스 볼 때 앞에 제목만 막 뜨잖아요. 그 제목만 보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아베 총격 이러면 아베가 총격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눌러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반대로 일본 40대 남성이 아베를 겨냥해 뭐 총을 쐈다 이러면 약간 그 피해자 가해자가 주는 충격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많이 뽑고요. 이걸 그대로 표방해서 2010년도에 우리가 영평도 포격을 당했을 때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이 포격당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감히 우리나라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사실관계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달리 헤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 포스트 9.11 저널리즘과 이 가해자 피해자 헤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20년에 니스에서 또 그 흉기 테러가 났을 때 실제 이 대통령이 프랑스가 공격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KBS 역시 프랑스가 공격을 당했다라는 이 피해자를 주어로 보내는 헤드라인으로 뉴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헤드라인과 뉴스 보도가 가져온 결과가 결국에는 이슬라모포비아가 되었습니다. 이 사전적 정의는 결국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공포증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그 공포라는 게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생겨난 그런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우리가 포비아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지영 교수님이 강의하셨을 때 루소포비아도 같은 맥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서구가 러시아에 가지고 온 그런 어떤 뭔가 특정 일은 없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그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안게 되는 것, 그러한 형태로 이슬라모포비아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 이슬라모포비아는 결국 9.11 테러 이후에 이런 이분법적으로 뭔가 이슬람교는 비이성적이고 악이고 야만적이고 라는 그러한 프레임들을 계속 씌워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차별과 혐오는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어떤 잘 모름? 여기에서 오는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거는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런 이슬람에 대한 어떤 특정 편견들을 만들어내고 결국
내 집 앞마당에 무슬림 사원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게 되는 것, 이게 실제로 무슬림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내 이름은 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인도 유명 배우들이 나오는 건데, 영화의 요지는 이 아스퍼거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무슬림이 자신의 아들이, 정확히 아들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무함메드,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이슬람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가 이 폭력을 당해서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너가 이 오해를 풀어라, 너 때문에, 네가 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 이 장애를 안고 있는 남자 주인공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딱 하나인데요. 여기 볼게요. What is that? You know what our song is? This is not my message. No. What is your message, Mr. Khan? I have to say to him. My name is Khan. And I'm not a terrorist. 이 미국 사회 내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에게 씌워졌던 그런 테러리스트라는 것을 깨기 위해서 무슬림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여전히 그러한 프레임을 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폴란드 얘기 잠시 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오는 그러한 난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냐면 그 이슬람이 다시 포함이 되거든요. 실제 미국 방송사 리포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보고 They are not from Syria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These are Christian, they are white, they are very similar to us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시리아에서 오는 그런 이슬람교 난민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기독교 믿고 화이트고 그리고 우리랑 되게 비슷해. 이렇게 실제로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 리포터도 키이우에서 이 스탠딩하면서 뉴스를 만드는데 여기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다. This is a relatively civilize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야만의 너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인 그런 동네가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고 우리처럼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데인데 여의치 않은 전쟁 때문에 이제 국경을 넘어서 난민으로 타국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라는 시선을 내보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은 시리아가 아니야. 여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다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국가, 중동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이라서 왜?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2020년인 오는 날까지도 포스트 9.11 저널리즘을 만들어냈던 그 장본인인 미국에서 여전히 그러한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내보내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좀 국제 뉴스를 볼 때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러면 중동, 아랍, 이슬람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을지 제가 한 30년치 기사들을 좀 보면서 과연 한국 사회에서도 이슬라모포비아가 언론 보도에서조차 저렇게 뿌리 잎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동, 아랍, 이슬람의 차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다음 이란이 아랍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중동, 아랍, 이슬람에서 중동은 지리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나라 국제 뉴스에서 이것에 대한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 확장된 중동이라고 그때 백수 박사님이 강의하실 때 알려주신 게 9.11 이후에 이제 이 중동은 되게 인식론적 차원에서 저쪽 서구에서 봤을 때 가까운 여기 동유럽 쪽은 금동, 여기는 중동 가운데 있으니까 저기 한반도는 멀리 있으니까 극동, 이렇게 지리적인 개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동이라고 했던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에서 뭔가 9.11이 아프간에서 일어나고 나니 이 확장된 중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과 이 아프리카 이 푸르 아프리카, 이 동아프리카 지역까지 해서 우리가 중동으로 하자라고 일단은 이 미국이 그런 식으로 정해두었고요. 중동은 지리적인 개념, 그리고 아랍은 언어 민족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랍인, 아랍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비아랍 국가로 여기 전문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터키는 투르크, 이란은 페르시아, 이스라엘은 히브리, 이렇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아랍 문화권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제가 이 조사한 거를 발표하러 갔을 때 다른 토론해 주시는 분이 아유, 이 강의 덕분에 이란이 아랍 국가가 아닌 걸 알게 됐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한국 뉴스에서도 이거를 혼재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슬람은 이제 모두가 다 알듯이 종교적인 개념이고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실제 무슬림 인구의 60%는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 이 아시아권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슬람 협력 기구라는 것으로 자기네 나름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세계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런 연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그리고 그 외에 아프간까지 제가 이 26개 나라를 30년치 우리나라 국제보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프로그램에 싹 넣어봤어요. 빅카인즈라고 여러분이 나중에 뭔가 특정 주제, 예를 들면 뭐 스페인이 한국에서 어떻게 보도되고 있지? 궁금하면 그 빅카인즈에 가서 스페인이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뭐 조선일보에만 나온 기사 혹은 조중동 이렇게 설정을 해서 기사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26개 국가들을 중동, 아랍, 이슬람을 넣고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국가가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10위 정도, 한 30년 동안 한 3만 건 이상. 그래서 제가 이 10개 국가들을 다시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어찌되었든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라크, 이란, 사우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까지 이러한 국가들이 한국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언뜻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랑 어느 정도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보도량이 많이 나오는 거구나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라크, 이란, 사우디, 이스라엘,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터키, 팔레스타인, 아프간까지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지 좀 살펴보려고 했고요. 당연히 국제면에 모든 기사들이 나오고 특이한 거는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가 이 협력관계 때문에 경제면에서 굉장히 보도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우리가 이거는 한국 국제뉴스가 중동 아랍 이슬람을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구나 이렇게 보도되어 왔고 결국 우리가 이들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런 뉴스들을 소비를 했구나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제면은요. 우리나라 사실 대중동 외교 정책이랑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모든 국제뉴스가 그렇겠지만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이 기억할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청년들 어디 갔냐 물으면 다 중동에 갔다고 해라. 텅텅 비게 해라. 되게 박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약간 희화화할 때 그 중동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때 기사량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물론 중동 순방을 가기도 했었지만 그 아랍에미레이트와는 아마 여러분이 그 이후에도 앞으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이 UAE라는 경제협력 관련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실제 교민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가장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기사량이 가장 많았던 이라크는 2002년에 부시 정권이 악의 축으로 이라크를 설정하면서 기사량이 폭등했고
그때 이제 이라크 전쟁이라는 걸 벌이잖아요. 그때 파병을 할 때 우리나라도 또 굉장히 미국과 우호 협력 관계, 거의 뭐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파병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04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유통 부대를 방문하면서 이 시기에 굉장히 기사량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실제 이라크 관련해서 나오는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빅카인즈에 가서 검색하면 이렇게 다 시각화를 해줍니다. 제가 뭔가 한 게 아니고 글자 크기가 클수록 이렇게 이라크 관련해서는 미군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는구나. 후세인 대통령, 그리고 뭐 쿠웨이트, 이건 아마 중동 내에서 그런 국가 간 역할 관계들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 분석을 시작했던 90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치 기사의 동향을 봤더니 저 91년도에 한번 띄고요. 어떨 때 기사가 많이 나오는지 봤더니 91년도는 여러분들이 그 모가디슈 영화를 작년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한국에게 UN 가입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도 외교전 통해서 북한이랑 그 영화에 보면 거의 뭐 경쟁 관계로 표 하나 더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91년도에는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걸프전 한국군이 파병하고 우리가 UN 가입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91년도에 기사가 좀 띄고요. 2001년, 2003년도에는 아까 말했던 9.11 테러에 대한 대중동 그 보복전 이런 거, 그리고 자이툰 부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2004년도에 우리 자국민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피살 당하게 됩니다. 그 김선일 피랍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고 지금도 유튜브에 아마 외대 출신이지 않으셨나 모르겠는데 그 통역반으로 나가 계셨다가 그런 이제 극단주의 단체에 포로로 잡혀서 그런 일을 당하셨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 자국민이 중동에서 그래서 하나의 약간 그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 있고요. 2011년도 기사가 뜰 때는 그때는 이제 아랍의 봄,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불 때,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UAE에 원전 수주하러 가면서 경제 기사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도에 아까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을 순방을 하고 또 이때 우리 코로나 이전에 메르스가 많이 하면서 그게 이제 약간 거의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기사량이 폭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국제 정세를 중동 지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를 대강 감을 잡으려면 이 연도별로 쭉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니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거의 비슷한 기사량을 보이면서 이 두 국가 간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시리아와 터키도 거의 기사량의 추이가 비슷합니다. 이때 기사가 뜰 때는요, 우리가 자주 봤던 그 쿠르디 난민 아기가 발견됐을 때 그때 기사량이 폭증하고 그 한국의 김군이라고 당시에 IS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실제 터키 국경을 통해서 시리아로 들어가게 되는데 결과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19살 남자 그 청년이 IS에 가겠다고 했던 그게 또 한국에서는 나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시리아 쪽에 관련해서 기사가 폭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거는요. 결국 중동 아랍 이슬람 지역을 이해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어떤 기사들이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중동 외교 정책을 할 때 뭐 다른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항상 이 미국이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사들이 만들어질 때 어떤 단어들이랑 연관이 있나 봤더니 미국이 굉장히 큰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실제 사우디에 이제 미국이 국영회사인 그 아람코 그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중동 정세의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미국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국 국제 뉴스에서는 결국 어쩌다가 이렇게 이슬라모포비아가 형성이 되었느냐,
한국 언론이 대중동 그 기사들을 쓰는 시각들을 좀 보면 첫 번째로는 한국이 하고 있는 중동 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자국민들과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기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미국 동맹국을 어쨌든 우리는 모든 외교 정책에서 미국과 동맹국이다라는 것을 입증해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중동 외교 정책은 그렇게 향할 수밖에 없고 기사들도 우리가 중동에 미국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손을 잡고 중동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뒤에 이제 우리 아프간의 특별 기여자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우리가 했던 보도를 잠깐 볼 텐데요. 그러한 문제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국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2004년도에 이라크 김선일 피랍 사건이나 2007년에 아프간 샘물교회 이런 거는 이쪽 보도를 할 때 많이 여러분은 굉장히 어린 시절의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는 충격적이었던 그러한 중동 관련 자국민의 사건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저기에 가서 그런 해를 당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동의 보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프간 관련해서 어떠한 연관어들이 나오고 있나 봤더니 탈레반이 가장 많이 뉴스 기사에서 보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작년에 21년도에 미군이 아프간에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미국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 전에 우리가 2018년도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못다한 얘기들이 있겠지만 아프간의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예멘 난민과 똑같은 한국의 반정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기여자라는 아주 교묘하게 네이밍을 했죠. 그래서 한국 정부 협력기관, 대사관, 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아프간 직원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오겠다면서 당시 이런 사진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감성적이고 우리는 이제 무언가 늘 받는 입장에서 주는 나라로 갔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국제정세가 어지러운 나라에 구하러 갈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고요. 굉장히 감성적인 보도로 이 외교관이 다시 대사관 직원들을 데리러 들어가는 이 장면을 실제 그 직원이 찍었다고, 이건 기자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지금 현장에 있던 그 외교부의 직원이 찍은 사진인데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의 영웅 서사에 미국처럼 우리도 이러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입국을 할 때 그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쟤네 왜 이렇게 옷을 좋은 거 입어, 스마트폰도 쓰네, 다 죄다 남자네, 이러한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물론 입국한 것도 많지만 그 아이들이 가장 좋은 새 옷들을 입고 들어옵니다. 얘는 난민이 아니라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를 도왔던 특별 기여자 신분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한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출입국을 담당했던 법무부에서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저렇게 인형을 하나씩 입국장에서 선물로 줬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만들어냈는데요. 우리가 물론 제가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울산 그 현대중공업 지역에 안착시키고 거기 초등학교도 입학하고 실제 아프간인들을 공장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현대가 많이 힘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그러한 앞부분에 그런 감성적이고 아이들의 가족 단위 이런 우호적인 여론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언론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난민 도시 될까 두렵다, 또 겁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민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또 탈레반 정권이 자리 잡은 아프간에서는 남녀가 대학 교육을 이렇게 받는다는 이 일탈성이 아주 높은 사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한국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혜자의 입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런 이분법적인 두려움 이런 것들은 쉽게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실제 카불의 모습인데 지난 5월에 저희 지인이 여기 국제기구에 일을 하고 있어서 사진 한 장을 보내줬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남녀가 분리되어 있는 교육을 받는 그런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그런 사진으로 뉴스를 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카불은 그냥 한국의 60, 70년대 길거리 같은 이런 모습이다. 물론 이렇게 터번을 두른 남성들만 밖으로 다니고 있긴 하지만 뭐 우연인지 어쨌든 간에 그냥 우리의 삶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진 한 장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거는 뉴스가 될 수 없죠. 전혀 일탈적이지 않고 탈구멍적이지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보도할 때 사용될 수 없는 보도 사진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사라는 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이 보는 그 기사 이면에 그 프레임 바깥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러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인지하고 뉴스를 소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제가 이 분석을 쭉 해봤을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요. 문화면에서 이 중동 아랍 이슬람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사우디에서 문화면의 주제를 좀 봤더니요. 거의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이때 폭증하는데 뭔지 다 아시죠? BTS가 갔던 데입니다. 그래서 자국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렇게 보수적인 사우디에서 그런 히잡을 두른 여성들이 외국인 남성의 콘서트장에 가서 막 방방 뛰면서 콘서트를 본다고? 라는 것 때문에 근데 물론 그 이면에는 사우디가 이제 더 이상 사실 그런 대체 에너지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원유 생산으로 먹고 살던 중동 지역은 다른 판로를 찾아야 됐기 때문에 사우디는 비전 2030이라는 그런 문화 정책으로 이렇게 외국인 가수들도 막 초청하고 특히 이제 한국이 중동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문화 개방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사우디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게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BTS가 가서 한번 공연을 해야 사우디 문화를 보도하는 게 아니라 BTS가 갔더니 사우디는 여성들이 왜 운전도 못하다가 최근에 그 여성 운전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해낼 수 있는 기사는 정말 현격히 적더라라는 게 저의 이제 가장 큰 아쉬움이었고요. 사우디 관련해서는 뭐 메카 성지순례, 코란, 무슬림처럼 그런 전형적인 이슬람 관련된 그러한 들이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어쩌다가 그런 이슬람을 무서워하는 공포증을 가지게 됐을까를 파리 테러나 9.11 테러나 이런 테러를 중심으로 그리고 30년 동안 한국 뉴스가 어떻게 보도했느냐를 쭉 보면서 너무 단편적이고 문화에 대한 이해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실제 이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슬람이야? 무서운데 좀? 우리 애들 같은 학교 안 다녔으면 좋겠어. 이런 정서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My Name is Khan이라는 영화도 보여드렸지만 실제 무슬림들이 우리 아니야, 우리 테러리스트 아니야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연구한 것도 맞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해서 테러 공격은 사실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일으킨 테러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예를 들면 백인이나 그 위 집단 KKK 이런 집단들이 일으킨 테러가 훨씬 더 많은데 사실 그 테러라는 거는 어떤 내가 순간적이고 충동적으로 무력을 가함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것을 다 테러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미국 7월 4일 독립기념일 때 그 시카고에서 이렇게 총 쏜 거 있잖아요. 그것도 테러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그것을 테러라고 명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터번을 두르고 수염을 길게 기른 어떤 이슬람 복장을 한 사람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난사를 하면서 제가 그 슬라이드 뺐는데 그 알라우 아크바르라는 알라는 위대하다. 그 말을 외쳐야 테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는 무슬림 관련 보도량이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일으킨 테러보다 훨씬 더 많이 보도가 됨으로 해서 사람들 인식 속에는 이슬람은 테러 집단이구나 라는 식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끝으로 왜 우리는 과연 이라크와 시리아도 똑같이 그런 테러의 피해를 당하는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무슬림이 다 테러리스트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선진국이 피해자일 때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피해자를 앞에 둔 헤드라인일 때만 더 이 기사를 더 눌러보게 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마지막 사진은 제가 직접 그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사는데 다 똑같다라는. 어디에나 사회적 약자가 있고 또 그들 옆에서 눈 맞춰서 앉아줄 수 있는 그런 인류의 정, 이러한 것들이 세상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일탈성, 탈규범성, 선정적인 그런 기사로 한 국가, 한 나라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이 8주 동안 걸친 그 글로벌 이슈로 본 국제 뉴스 바로 읽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비판적인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저도 좋은 기사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 프레임 밖을 보려고 하는 것, 혹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기사가 이것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그거면 여러분의 국제뉴스 리터러시는 충분히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30분간 제가 수고 많으셨습니다.